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오늘은 인하대학교 수준논술 전체 개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 문항 중에 문제 2니까 역시 두 번째 문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부분집합과 분할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의 정의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하나는 원소나열법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제시법이죠. 자, 특히 이제 원소나열법이라는 방법은 원소들을 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어려울 건 없죠. 문제는 이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바, 그래서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제가 물어보죠. 이 바가 뭐니? 이 바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X는 아니면 X에 대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바는 말 그대로 바예요. 영어 단어에서 바는 뭔 뜻입니까? 막대기라는 뜻이죠. 막대기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막대기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괄호 안쪽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 앞쪽에는 뭐가 들어가냐? 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원소의 구체적인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소가 대표되는, 원소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 원소와 관련된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을 원소로 삼을 것인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제시법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A2는 3K-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원소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K-1을 원소로 삼아야 돼. 근데 K는 뭐야?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자연수를 K라고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K가 될 수 있는 것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다시 고쳐보면 K가 1일 때가 2를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K가 2일 때가 5도 원소로 가져야 되고 K가 3일 때가 8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생각을 해주면 이 집합 A2는 눈치챘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눈치챘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3 곱하기 나누기 어떤 꼴일 때는 당연히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자연수들을 분류해 놓은 거야 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들의 집합을 뜻하고요. 요 세 번째 집합은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그러한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어야만 합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에 따른 정수의 분류법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집합의 분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마땅한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정수의 나머지에 따른 분류법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분할에 대해서 결국에 요구하는 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명제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하대학교 교수님들도 되게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증명해 그러면 아마도 학생들 대다수가 난 못하겠으니 배째시오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 증명하라고 안 하고 힌트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분할되는지 좀 살펴봐봐. 그리고 그러한 분할들이 항상 5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는 분할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줘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모순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봐. 수학적 증명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직접 증명입니다.
그래서 논증하세요, 보이세요라는 논술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직접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써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그런 방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 증명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건 서울대 옛날 면접 기출이고 서강대학교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증명해 주세요. 여기서 소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1이 아닌 자연수들입니다. 그러니까 2, 3, 5, 7 이런 아이들이죠. 그럼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를 내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항상 증명은 직접이 항상 간단한 겁니다. 근데 무한함을 보여달래요. 그럼 하나, 둘, 셋 했더니 끝이 없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럼 무한하지 않으면 뭔데? 무한하지 않으면 유한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물의 개수를 우리가 헤아릴 때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다른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한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유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걸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자? 유한하다라고 해볼까? 그래서 소수의 개수가 만약 유한하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블라블라블라.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올바른 추론을 거쳐갔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보편적 상식에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면, 그리고 여기에 틀린 부분이 전혀 없다라면 사실은 이게 틀렸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눈치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귀류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어렵다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귀류법의 증명은 이러해야만 해 라고 외워야 하겠습니까?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당연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결국 뭐겠어요? 마지막 이 부분이죠. 어떻게 모순을 도출할 것이냐.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만약 유한하다라면, 그러려면 수학적으로 유한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학적 언어로 얘를 나타낼 수 있지?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죠. 유한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나갔을 때 언젠가 마지막 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아이가 100번째일지, 1000번째일지, 10,000번째일지, 1억번째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번호, 마지막 소수를 몇 번째야 라고 특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문자식이 중요한 거죠. n번째 소수가 마지막 소수야 라고 해보자. 그러면 유한하다고 했으니 모든 소수들을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소수, 마지막 소수는 n번째 소수 라고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것들만 소수야 라고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자연수 A를 얘네들을 다 곱한 것, 물론 몇 개일지도 모르니까 이걸 다 곱한 결과는 무지하게 큰 값이 나오겠으나 뭐든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이것도 자연수를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일 겁니다. 그거 더하기 1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 그러면 얘도 자연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리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를 떠올려야죠. 자연수를 분류하면 딱 세 종류야. 1과 소수와 합성수밖에 없어. 소수는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아이이고, 합성수는 1 이외의 약수를 가지는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하기로 했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따로 제외해서 표현해 줄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왜 1은 소수에서 뺐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까지 궁금해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연수의 분류법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 없다. 뭐 분류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다다. 그러니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벗어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1은 아니죠. 두 번째, 소수인가 봤더니 요 놈은 P1이랑도 다르고 P2랑도 다르고 Pn이랑도 다 달라요. 여기에는 어떠한 소수랑도 다른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A라는 자연수는 소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A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소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A를 P1으로 나누어 보면 여기까지 나누어지지만 요 1이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P2로 나누어도 1 때문에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P1부터 Pn까지 어떠한 소수로 나누어도 이 A라는 자연수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A는 1 아니야? 소수 아니야? 합성수일 수도 없네? 합성수라면 여기 안에 얘를 나누는 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이야기는 여기 없는 또 다른 소수가 얘를 나누거나 이것 자체가 소수이거나. 근데 두 가지 모두 소수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던 유한하다는 최초의 가정에는 모순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소수가 유한하다고 하면 무조건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니까 소수는 유한할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류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모순을 찾고 그 모순으로부터 어떻게 논리를 끌고 가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를 문장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리논술에 고득점을 올리자 제대로 공부합시다. 수학을 제대로 연역적인 어법을 정확하게 자신의 체화된 언어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와 수학을 그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의. 이건 단어 기억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총론에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공리. 선언적 진리로 어디까지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교과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의하고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들은요, 개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헤아려보면 많지 않아요. 그 몇 개 안 되는 단순한 문장들, 단어들만 가지고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수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수학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외워도 되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수학은 딱 단순한 몇 개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숙지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내 것으로 체득하는 거죠. 그것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 추가되는 정의하고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훈련만 돼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하기 너무 쉬운 학문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자, 오늘은 인하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고 개략적인 설명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